리그 7라운드까지 6골을 넣은 손흥민. 득점했던 경기는 고작 3경기입니다. 그러니까 4경기에서는 득점을 하지 못한 건데 3경기는 윙어 출전이고 1경기는 스트라이커로 출전을 했지만 상대팀이 이내 2줄 수비로 내려앉아 버렸더니 손흥민이 활로를 찾지 못하고 80분이 안 돼서 교체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셰필드전에서 득점 없었던 것이 가장 아쉬울 듯합니다. 어떤 팀이든 경기를 하면 할수록 분석을 통해서 약점을 찾기 마련입니다. 토트넘은 우선 약점을 한 가지 찾았습니다. 손흥민이 득점의 핵심인데 라인을 내려버리면 득점을 하기 매우 어렵다. 그런데 그건 손흥민이나 토트넘에게만이 아니라 어느 팀이든 라인을 내리면 뚫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열세인 팀이 라인을 내리게 되는데 토트넘은 라인을 내렸던 팀을 3번 상대했습니다. 브랜트포드, 셰필드, 그리고 리버풀. 그리고 실제 득점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랬더니 토트넘의 약점에 대해 분석하는 칼럼이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경기는 어떤 팀들도 어렵기 마련이라니까요. 그럼 가장 좋은 팀이라고 하는 맨시티는 모든 경기에 골을 많이 넣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맨시티는 벌써 2패를 겪었는데 카라바오컵에서 뉴캐슬에게 무득점 패배했고 리그에서 울버햄튼에게 프리킥골 외에 득점 없이 패배를 당했습니다. 골 운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상대팀의 수비가 매우 견고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을 경기한다고 해서 수준 높은 팀이 2줄 수비를 할 리는 없습니다. 더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하려고 붙겠죠. 맨유, 아스날, 리버풀, 번리까지 모두 그랬습니다. 그 경기마다 토트넘은 좋은 골들을 넣었고 특히 손흥민의 6골은 단 하나도 행운의 골이 아닌 완벽한 기량으로 세계 최고의 골 결정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독일 매치 90미닛은 손흥민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맞이한 결정적인 득점 기회에서 83%를 득점으로 마무리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득점력을 선보인 것으로 소개했습니다. 어떤 팀도 어려운 걸 굳이 약점이라고 할 건 없을 듯 합니다. 리버풀도 이번 유로파리그에서 벨기에 팀에게 겨우 이겼거든요. 골 결정력 문제 때문에. 오히려 토트넘의 실점이 8실점인데 여기에 페널티킥 실점만 2개고 판정의 문제 1실점, 자책골이 2골입니다. 실제 상대의 위협적인 공격에 당한 건 3골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요. 디아즈 골까지 4골이라 쳐줍시다. 이런 억울한 실점들이 없었으면 토트넘은 지금 전승으로 1위였을 것입니다. 현재 7라운드까지 토트넘의 득점, 실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8라운드 루턴타운과의 경기가 토요일 밤 8시 30분에 있는데 이 경기에 앞서서 토트넘도 부상 소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솔로몬이 훈련을 하다가 부상으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해서 최소 2달 이상을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윙어 선수들만 벌써 3명째입니다. 만약 이렇게 선수들의 이탈이 많아질수록 토트넘은 무리뉴 2년차 때나 콘테 2년차 때나 토트넘이 초반에 잘 나가다가 나가 떨어지는 걸 또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건 천운이라고 봐야 하니까 거기까진 생각하지 말죠. 손흥민의 컨디션 문제까지 화두가 되고 있어서 솔직히 조마조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승 후보로 인정받기 위해서 루턴타운을 상대로 무조건 승점 3점이라는 결과를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상 소식들이 들리면서 어느새 첼시 다음으로 부상 선수가 가장 많은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참고로 맨시티는 가장 적은 2명입니다. 맨시티는 리그뿐만이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도 있고 그리고 선수들의 뛰는 양도 상당한데 큰 부상 문제가 없습니다. 어쩌면 부상도 실력일까요? 토트넘은 현재 부상 8명이 있지만 다행히도 루턴타운전 이후 A매치 휴식기를 거치면서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루턴타운전에 베스트 11이 출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영국 매체 스포츠몰은 이 베스트 11을 소개하면서 히샬리송은 왼쪽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다. 계속해서 손흥민을 공급해야 한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히샬리송은 브라질의 원톱 스트라이커인데 득점보다 어시스트가 더 많습니다. 출전 시간 349분에 1득점 2어시스트로 3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출전 시간이 가장 많은 공격수 클루세스키보다 오히려 공격 포인트가 많습니다. 솔직히 히샬리송과 클루세스키를 비교했을 때 더 비판받았던 선수가 히샬리송인데 히샬리송은 출전 시간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낸 선수였습니다. 우선 세필드전 극적인 동점골 선수였고 역전골에 어시스트 히어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리버풀전에서도 완벽한 아웃프런트 컵백 패스로 손흥민의 골을 도왔습니다. 세필드전 클레프스키에게 패스했던 것도 일품이었죠. 이 모든 어시스트는 왼쪽 사이드로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하필 토트넘 선수들의 부상 문제로 인해서 히샬리송이 에버턴 시절처럼 왼쪽 윙어를 맡게 되는데 오히려 히샬리송에게 기회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히샬리송이 새가슴인 건 인정하시죠? 헤딩슛 외에 슈팅하는 순간에는 강한 외적 이미지와 다르게 너무 긴장하는 건지 임팩트가 떨어집니다. 물론 패스 정확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경기의 중요한 순간에는 알맞은 패스를 해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모든 패스가 기회 창출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 헤딩슛 외라고 했는데 사실 히샬리송이 토트넘에서 꼭 필요한 선수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헤딩슛입니다. 현재까지 토트넘은 17골 중에 헤딩슛이 2개 나왔는데 그 2개는 히샬리송과 로메로의 헤딩골이었습니다. 심지어 히샬리송이 토트넘 소속으로 나온 모든 골이 헤딩골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비난받을 부분일 수 있는데 헤딩슛만큼은 장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히샬리송은 케인의 헤딩슛을 대체하기 위해서 900억을 들인 거라 보면 됩니다. 네. 득점을 하는 방법은 꼭 손흥민처럼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득점 루트가 다양할수록 팀이 강하다는 것이 인정되죠. 라인을 깰 수 있는 침투력이 좋은 선수를 보유하고 좌우에 슈팅력이 좋은 선수들이 있고 어디든 창의적인 패스와 정확한 패스를 넣는 선수가 있고 미드필더와 수비수도 슈팅이 가능하면서 좋은 위치 선정으로 위협적인 헤딩할 수 있는 선수를 보유한다면 최강의 공격력 팀이 될 수 있습니다.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득점을 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게 헤딩골인데 히샬리송은 그 순간만큼은 팀의 에이스입니다. 만약 토트넘이 헤딩골을 기대하지 않을 거라면 코너킥 상황과 프리킥 상황에서 굳이 문전으로 크로스를 올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히샬리송은 체력과 수비 가담도 좋기 때문에 스스로 골 욕심 없이 오히려 연계 플레이와 코너킥, 프리킥마다 헤딩골을 노리는 역할로 받아들인다면 부담도 덜고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발로 골도 나올 수 있죠. 개인적으로 루턴타운전에서 히샬리송 골이 나온다고 보는 1인입니다. 손흥민은 예상대로 공식적으로 9월에 이달의 선수 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후보로는 모하메드 살라, 케런 트리피어, 올리 와킨스, 훌리안 알바레즈, 제러드 보엔, 페드로 네토와 경쟁하게 됐는데 9월에 팀 성적도 가장 좋고 손흥민이 득점도 가장 많이 하고 경기들도 빅매치였기 때문에 후보들과 비교해 봐도 따놓은 당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9월 이달의 선수를 수상한다면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데 뭐 이젠 전설들과 비교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죠. 손흥민이 전설인데. 손흥민은 4번째 이달의 선수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티에리 앙리, 프랭크 램파드, 폴 스콜스와 같은 횟수가 됩니다. 참고로 최다 수상은 아구에로와 케인의 7회인데 손흥민이 앞으로 올 시즌 포함해서 3년만 더 뛰어도 50개월이 넘게 남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최고 결정력 선수가 앞으로 포지션이 스트라이크로 뛰게 된다면 결코 불가능한 도전이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한 선수로 남는다? 어우, 흥미롭네요. 2달 연속 이달의 선수상은 어때요? 10월 대진 매우 좋거든요. 루턴타운, 풀럼, 크리스탈 팰리스거든요. 딱 70분씩만 뛰고 10월도 6골 강력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이상 흰수염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